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살짝 올라줘서 나름 하루 이틀 사흘 연속 상승입니다. 갈 길은 멉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우리 장인데 오늘도 경주마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기수를 소개해 드리죠. 이분 연초부터 정유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OCI를 비롯해서 재생 에너지주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다 반응을 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참 모처럼 좀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래소에서 지금 1조 원을 네. 순매수를 했고요. 또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처음에 경주만 시작할 때 정유주가 뭐 이야기는 했는데 우리만 계속 소외를 받는 건 아니겠었습니까? 미국의 뭐 엑슨모빌, 쉐브론 갈 때 우리만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시세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우리만 또 못 가다가 최근 들어서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 이래저래 안 좋은 장에서도 그나마 좀 마음의 평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관련한 내용도 좀 많이 전해드리고 또 과연 바닥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는 그래서 표정 관리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경주마를 위해서 어렵게 자리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서학개미들의 구원투수 US스탁 박종훈 팀장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주마에 나오고 나서 오늘이 좀 가장 좀 희망찬 그런 하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설레발을 일찍 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지금이 정말 바닥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장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이분이 나와서 밝은 미소로 우리를 그래도 안심을 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지 이분을 보면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뉴저지 주립대 이주택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긍정적인 투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많이 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3개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하죠. 칸 영화제 어떠셨습니까? 멋지다 하셨을 텐데요. 그 이후에 K 콘텐츠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죠. 요즘에 극장에도 사람들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계속해서 영화 흥행을 하고 있고요. 때마침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2년간 잊혀졌던 이제 극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극장주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컨텐츠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깐에 또 한번 우리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K 컨텐츠들 또 한번 웃었던 그런 요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나아가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역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그 K-팝 콘서트를 좀 보시면 와, 입이 떡 벌어지죠.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K-팝 스타들의 콘서트를 보러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주에서 엔터주들이 콘서트까지 힘을 얻게 된다면 K 콘텐츠들, 미디어 콘텐츠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좀 올드피플이어서 이 엔터주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찍히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친구들은 밥은 굶어도 콘서트는 가고 또 굿즈는 다 산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아니냐, 가격 전가력이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엔터주 또 뭐 컨텐츠도 웃었던 또 그런 요즘입니다. CJ ENM이 지금 보니까 제일 크게 반응을 했는데 우리 K 콘텐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기생충 때 정말 그 파급력이 너무너무 대단했죠. 대단했고 자, 이번에 칸 영화제도 제가 보면서 이제 K-팝 또는 영화 산업 자체가 이제 크게 좀 붐이 되고 있구나. 이건 몸으로 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또 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지금 탑건
예, 이번 주말 한 주에 아, 그렇지. 예, 1,950억 원을 예, 한 번에 또 쓸어 담는 예, 이러한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최근에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달 미국을 치면은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활력을 또 불어넣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극장으로 몰리는 수요가 있는 거고 안방 극장에서 보는 수요가 있는 거고 이렇잖아요. 미국도 그건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예, 콘텐츠 중심에서. 네, 코로나 때 상황 자체가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같은 것을 많이 봤다면은 네. 예, 저도 이제 2021년 백신도 많이 이제 맞고 오미크론으로 이제 상황 자체가 조금 좋아지면서 AMC 같은 이제 극장에 좀 가서 영화도 보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리오프닝 주가 조금씩 이제 활기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K 콘텐츠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극장 같은 리오프닝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두 개 다 살까요? 저는 극장주는 영화관 관련주는 아닙니까? 좀, 예, 저는 어. 이 정도의 반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반 동안의 생활 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예. 보여지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이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를 발길을 돌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네. 보고 있어서 차라리 더 나아가는 컨텐츠주 쪽으로 네. 이런 엔터주 쪽으로 가는 것이 선택을 간다면 포트에 담는다면 맞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미국 주식하고 연동해서 한번 볼게요. 미국의 리오프닝 주식, 그 뭐 극장이라든지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 뭐 유가 급등, 네. 예, 그리고 사실 경기 침체, 예, 뭐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겹치다 보니까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게 작년 뭐 델타 변이 때부터 오미크론까지 지속적으로 리오프닝 한다 이게 한 5번째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말하기가 너무 좀 힘들 정도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극장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이 부분이 극장이나 어떤 컨텐츠의 힘보다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던 뭐 숙박 업종 사실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뭐 지켜보면서 항공주들도 한 번씩은 조금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아직 뭐 어떻습니까? 리오프닝 주식이 반응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AMC라든지 뭐 델타라든지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다양하게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쯤 뭐 다시 올라왔다가 시장이 조금 폭락하고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다시 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코로나 때 수혜를 입었던 그런 주식들은 많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예, 그런 주식들에 비해서 예, 리오프닝 주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하고 넷플릭스나 디즈니처럼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수요가 많이 들었었긴 한데 그게 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AMC라든지 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은 뭐 당장은 뭐 조금 많이 상승세를 입지 않을까,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칸 영화제 갔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 K 콘텐츠의 위상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한국인의 스토리에 주목한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간 이 스토리. 그리고 일본한테 그렇게 그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뿌듯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K 콘텐츠 얘기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지주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계속 반응을 못했죠. 그리고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았는데 요즘 약세장에서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자 계획 발표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다. 그래서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지주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 8년 넘어갈 때 일종의 한번 이제 뭐 돌아보면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세를 크게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자산 운용사들이 내놨던 펀드 중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펀드가 지주회사 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냈던 이제 지수회사 펀드였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때 지주회사가 마지막에 상승 랠리의 끝에 빛을 봤었을까? 그때도 2007년, 2008년도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었거든요. 2008년만 돌아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주회사라는 것은 자산주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시 이 지주회사 자체도 인플레를 해지하는 고물가주에 우리가 편입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그래서 지주회사들이 빛을 봤구나. 근데 최근에 또 인플레가 좀 올라가는 와중에 지주회사들이 또 꿈틀꿈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가 관련주에서는 에너지주를 첫 손에 꼽지만 네. 그 외에 뭐 이것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좀 관심을 본다면 이 지주회사들도 자산주의 관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뭐 기울였으면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근데 미국은 지주사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애플이면 그냥 애플이지 애플뱅크 같은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테슬라면 테슬라지 테슬라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뭐 그쪽은 이제 지주사의 개념이 있죠. 한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분할되어 있지 않고.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서의 어떤 지주사의 개념도 개념이지만 네. 한국에서 요번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 약 5천억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또 하겠다. 네. 예, 그리고 2025년까지 전체 시총의 1% 예, 이러한 이제 계획을 좀 밝히면서 이제 자사주 매입에 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조금 미국 주식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예, 그런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에 저는 좀 의미를 좀 많이 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뭐 어떤 지주사의 어떤 기업의 이런 문화가 좀 바뀌고 있구나. 네, 이런 부분에 저는 조금 집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부분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사실 미국 주식에 조금 더 예,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주사의 매력은 뭘까요? 배당일까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안전마진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그걸 하나 삼으로 해서 줄줄이 엮여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뿌듯함일까요?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좀 배당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배당. 예, 배당이라고 보고 있고 좀 안정성이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의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큰 지주사의 어떤 개념은 좀 안전 자산으로 또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이제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OCI도 그렇고 이제 나르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메커니즘은요. 네. 최초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었거든요. 네. 실은 석유 에너지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에서 다른 에너지로 간다라고 하면 유가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제 쓸모 없게 되니까. 네.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버리는 이 석유를 최대치로 팔아먹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정성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계속 감산을 하거나 컨트롤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겠죠. 근데 설상가상 산유국들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도 터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파괴되고 이제 하게 되면서 유가가 치고 올라간 겁니다. 네. 이제 그게 맞다면 그 다음 턴은 정유사가 이제 올라야 되겠고요. 정유주가 그와 함께 이제 화학주까지 갖다라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석유 안 쓸 거야. 게다가 우리는 이제 2030, 2040,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니까 네. 이제 대체 에너지일 거야. 그러면 이제 정유주 대체 에너지가 이제 같이 오르는 그런 국면을 이제 예상을 했었었죠. 네. 근데 좀 답답했던 것이 유가는 이미 올랐는데 네. 이제 막 100달러도 가고 막 그때 110달러 가고 그랬었는데 유가만 올랐던 거예요. 네. 전 세계 정유주가 이제 오를 턴이 됐었는데 꿈쩍을 안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SOL 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00달러 넘고 이랬을 네. 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완전히 뭐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유주가 문제 있나? 뭐 엑소모빌, 쉐브론 뭐 승승장구할 네. 때. 근데 결과적으로 뒤따라서 이제 정유주가 갔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대체 에너지주였었고 대체 에너지주였으면 태양광과 풍력이고 네. 그 중에서도 태양광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도 또 우리만 안 갑니다. 뭐 네. 독일의 뭐 바코라든가 뭐 다초에너지 다 가도 우리만 또 안 가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늦나? 아니면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주포들이 좀 진짜 좀 야비한가? 우리만 왜 안 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초점을 맞추는 건 화학주입니다. 네. LG 화학 비롯해가지고 물론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 뭐 네. 응급제라든가 이런 이슈이긴 하지만 이제 화학까지 가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 에너지주들의 그 패턴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유가가 한 번 더 뛰면 네. 그 다음에 정유주가 뛰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또 한 번 뛰고 이제 이렇게 계속 좀 가게 되는 흐름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시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예, 기름값 오르고 네. 정유 가고 네. 그다음에 기름값 막 오르면 대체 에너지 찾는 거고 네. 이렇게 스토리대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반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예. OCI나 CS윈드인가요? 이런 데 보면은 지금 담아도 될지 뭐 이런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장중에 오늘 새벽에 120달러를 쳤지만 120이 끝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아직 유가의 상승폭이 남아 있다면 뭐 정유라든가 뭐 그 뒤따라서 화학이라든가 이제 뭐 대체 에너지가 뒤따라서 아직은 좀 더 시세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못 간 주식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거든요. 네. 이게 자동차도 전기차 이슈로 이게 뒤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완성차만 지금 또 못 간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자, 다 포트 예언 중에서 나옵니까? 예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다. 저는 완성차가 싸다라고 보고 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담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가격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담을래, 현대차 담을래 하면은 저는 현대차를 담겠습니다. 둘 중에 담으라면. 그러면 삼전, 현대차, 테슬라 어떻습니까? 같이 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알죠. 테슬라 왜 갑니까?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테슬라는 에너지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기 산업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같이 더 가지 않을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아직 많이 싼 편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곧 또 1,000달러 또 넘어서 1,000슬라 됩니까? 뭐 1,100불까지 또 올라가겠죠. 우리가 태양광 얘기할 때 지금 좀 조심스러운 게 중국을 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지금 봉쇄를 풀고 네. 다시 이렇게 에너지에 박차를 가하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중국의 어떤 태양광의 점유율은 뭐 어쩔 수 거의 뭐 90% 가까이. 네. 예, 특히 이제 그 원자재 있어가지고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후에 어떤 러시아 석유 수입 중단. 예, 이게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의 또 하나 신호탄이 또 될 수 있는 네. 예, 이러한 어떤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투자 규모가 좀 진행이 될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많은 이제 글로벌 이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결고리가 좀 있을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많은 이제 미국 이제 기업들 중에 전 세계 어떤 신재생 에너지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넥스트에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예, 뭐 풍력, 태양광, 뭐 배터리 이런 분야에 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솔라이치나 인페이즈 같은 이러한 태양광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관성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이제 범위를 좀 크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예.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주도 각광을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정유 가격이 뭐 기름 가격, 원유 가격 다 같이 올라가면서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MPH라든지 뭐 썬런이라든지 뭐 차지 포인트라든지 뭐 다양한 전기 충전 또는 뭐 태양열을 만드는 회사들 또 아니면 뭐 수소 에너지 만드는 회사들 뭐 다양하게 같이 동반 상승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에너지주에 관심을 갖듯이 미국의 투자자들도 에너지주에 관심을 갖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뭐 정부 자체가 민주당 네.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라든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뭐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를 생각 안 할 수가 또 없죠. 또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할 거고 그쪽으로 지속적인 뭐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태양광 관련주의 리스크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이
쉐일 오일을 파는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뒤에 붙은 이 아이들은 다 줄줄이 아. 사탕처럼 다 급락을 네.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서 쉐일 오일 개발은 정체성 부인이다. 네, 예, 그렇죠.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집권하게 됐던 그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가 쉐일 오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죠. 예. 워낙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네. 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큰 리스크 중에 리스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중국입니다. 우리가 2010년 그때를 돌아보면요. 11년 때도 당시에도 전 세계 태양광주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한번 치다가 중국에 이제 폴리실리콘 또 오게 되면서 대급락을 했죠. 뭐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태양광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다시 힘을 쓰고 뭐 중국의 저가 공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 또 대항마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IPEF도 짜고 이러면서 그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가 다른 것이 트럼프는 1대1 싸움이잖아요. 네. 예. 근데 바이든은 팀을 짜서 싸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팀을 짜서 중국을 친다면 만에 하나 태양광이라는 이슈도 이제 소위 말한 이번에 팀짠 이쪽 팀이 나름 자급자족하게 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중국 쪽에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소위 말하는 좀 제약을 두지 않을까? 즉 중국산이 모든 태양광을 다 잡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난 2010년 또 11년 때 나왔던 것처럼 중국의 약진과 함께 전 세계 대체에너지 폭락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스크를 물어보셨으니까요. 중국 리스크는 항상 상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런 리스크도 포함돼 있다. 좀 더 신중히 접근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한번 1월부터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1월부터 5월 증시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지난 올해 들어오면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증시에서는 정말 고난의 행군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데 1월부터 5월 장에서 가장 이 점은 정말 힘들었고 이 점은 정말 그래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뭐 작년 8월 28일이었죠.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시적이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연말에 그 지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그 위에서 상단에서 계속 머물렀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1월에 오면서 이제 인플레 우려와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급등한 미국 주식의 어떤 버블론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 좀 하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2월 24일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었고요. 또 3월 28일이 상해 전면 봉쇄했던 예, 그러한 부분이었고 또 이제 3월 달에는 또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4월이 또 이제 뭐 베이징 또 부분 봉쇄가 또 있었고 또 5월 5일 날은 연준이 금리 인상 50bp를 또 올렸던 그때는 이제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때 예,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다가 네. 다음날 또 폭락을 했어요. 예, 이런 것에 이제 저희가 이 연준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막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예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재가 많았고요. 이제 조금씩 그 악재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예, 지금 현재는 뭐 상해 봉쇄가 이제 완화되겠다. 6월 1일부터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되면 하반기는 그래도 조금 강한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예. 힘들게 우리가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장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은 더 심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박 팀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봉쇄 자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저희가 12월 달에 예상할 수 있었던 거는 연준이 이자율을 올린다 이 정도밖에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거기에다가 한 75bp까지 올린다는 그런 억측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장이 너무 불안했었는데 또 뭐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4월로 들어서면서 뭐 상해 문제도 뭐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장이 살아날 만하면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고 시장이 살아날 만하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고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자체는 확실히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불확실성에다가 인플레이션 자체도 지금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거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 PCE 물가지수 나온 것처럼 예, 불확실성이 약간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CE 물가지수가 근원으로 따지면 4.9%가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 거기에다가 상해가 드디어 이제 락다운을 풀기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상당 뭐 다음 2달 동안 50bp만 0.5%씩만 2월 달, 7월 달에 걸쳐서 이자율을 올리기로 했고, 예, 거기에다가 대차대표 축소도 6월 1일, 6월, 7월, 8월 세 달에 걸쳐 가지고 얼마씩 이제 채권을 팔지를 또 거기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고, 9월 달부터 이제 뭐 국채를 뭐 60 빌리언 달러, 600억 달러 정도 내놓기로 했고 그다음에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도 35 빌리언 달러죠. 350억 달러를 또 내놓기로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 자체도 이렇게 3월하고 5월 사이에 연준의 이제 회의 사이에 정말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불확실성이 나온다는 걸 이번 이사력을 통해서 좀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연준도 이제 좀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확실성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앞으로 6월, 7월, 그다음에 8월까지 좀 확실하게 연준이 이런 정책을 피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을 좀 가지면서 지난주 수목금에 걸쳐서 랠리가 좀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구간은 지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정말 바닥을 사실은 지지난주 금요일 날 S&P 500이 베어마켓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베어마켓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0 이하로 가는 맞습니다. 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조정장이 온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제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려면 정말 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세계 대전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온 상황에서 과연 베어마켓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정말 지지난주 금요일 날 조심스럽게 그걸 걱정하면서 좀 봐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터치만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3,810 정도, 예, 그 정도를 예,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도 사실은 테스트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안 들어가서 잘 버텨주니까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수목금에 걸쳐서 랠리가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희망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월 달에 서머 랠리가 쇼텀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쇼텀으로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뭐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서 뭐 이번에 PCE 4.9%를 찍고 예, 뭐 CPI로 보더라도 한 6.2%로 좀 찍고 그다음에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중국이 락다운을 지금 풀었는데 중국에 코로나가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언제 끝날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큰 악재가 있어야지 베어마켓으로 들어갈 텐데
그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짧게라도 뭐 6월 달에 랠리가 잠깐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7월까지 연준에서 이자율을 50bp씩 올린다고 딱 박아줬고 네. 대체제표 축소도 어느 정도 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아마 불확실성은 이제 잭슨홀 미팅 8월 말에 있을 캔자스에서 있을 이제 잭슨홀 미팅과 그다음에 9월 달에 있을 연준에서 얼마나 또 이제 이자율을 올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25bp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9월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어제 크리스토퍼 밀러 그 총재는 또 다르게 50bp씩 계속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9월 이후에 상황 자체가 약간 불확실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11월 중간 선거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죠. 네.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 그 이전에 약간의 좀 불확실성으로 8월 말 9월에 걸쳐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실 때 앞부분에 희망적이다가 뒷부분에 가니까 이게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좀 이제 8, 9월에 돼서 약간 조금 또 변동성이 있어서 좀 출렁거리다가 또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11월 8일 이후에 12월까지 또 산타 랠리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출렁이면서 조금씩 올라가 주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왜냐면 GDP도 뭐 조금씩 뭐 예상치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3% 안팎으로 GDP는 올해 성장할 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산타랠리가 있는 거예요? 중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누가 일단은 이기냐가 해소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쟁, 물가, 긴축, 중국의 봉쇄, 코로나 어느 것 하나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의 고난의 행군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옛날 영화 중에 수렁에서 건진 내 아, 딸이라는 있었죠.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예. 이 선배랑 저 정도가 아는 영화인데 정말 S&P 500을 예. 약세 수렁에 빠지는 거기서 이제 건져내서 여기까지 지금 다시 올려왔거든요. 네. 정말로 가선 안 될 구간에서 지금 잘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바닥이었을까? 3,900, 3,800대가 저는 6월까지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6월에 첫 번째로 이제 950억 달러 QT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한 달만은 좀 보자. 예. 네. 과연 이제 6월. QT라는 그 무섭다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6월에 한번 보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6월 15일 그때 16일 날 그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0.5% 포인트 올리고 네.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그 치열했던 바닥 논쟁과 그것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려온 김에 5월까지 6월에 양적 긴축의 첫 달까지는 한번. 아니 그럼 고난의 행군이 6월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고난일지 아닐지 모르죠. 주식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놓고 QT 양적 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공청소기로 돈을 확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역사상 해본 적이 있는 겁니까?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기존에 뭐 양적 긴축을 했었죠. 그때 처음에 했을 때 이제 주가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규모가 많이 떨어진 적이 지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양적 긴축이 일어난 해에는 조금 S&P가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S&P는 회복을 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의 행군 조금 더 하고 다시 이제 또 순탄한 길로 간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가장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원자재, 곡물가 급등, 그리고 유가 급등, 이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곡물가는 잡을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뭐 빈쌀만, 뭐 요즘에
예전에 그 언론인 그 살인 사건이 있었던 네. 예. 그분이 이제 4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만나겠다. 예, 네. 뭐 증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6월달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6월달까지는 약간의 고난의 행군을 네. 조금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 네.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듯하면서 외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환율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 아팠던 부분이 아까 이제 좀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도 저는 1,250원을 네. 이게 깰 정도로 네. 달러가 강해야만 하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50원을 상단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막 1,250원 깨고 네. 60원, 70원 종가 기준으로 1,288원도 네. 가고요. 지금도 아마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외환 쪽의 전문가분들은 1,300, 1,400 아직도 그 이상을 외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네. 지금 그 콘크리트 벽 50원에서 다시 40원, 30원대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단언할 수 없죠. 한번 뚫린 벽이니까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정도에서 저는 다시 또 1,250원을 뚫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한 진짜 가봐야 103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막 104 이상으로 막 가니까 네. 그때도 너무 괴로웠었는데 인덱스 역시도 지금 100일대까지도 좀 내려왔거든요. 네. 저는 달러의 강세가 너무나 과했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상대 통화인 유로화의 네. 그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가장 크죠. 유로화 약세가 진짜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ECB의 행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오늘 여러분 보셨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7.9%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ECB도 긴축 얘기를 한다면 이제 유로화도 강해질 것이고 적어도 달러 강세는 유로화가 강해짐과 함께 좀 이제 주춤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좀 주춤하면 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장에 좀 들어오겠죠? 그렇죠. 현재까지 메커니즘으로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오늘의 1조 순매수도 역시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포트 많이 비었던 것들을 이렇게 네. 채워놨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6월을 그래도 6월에 QT까지는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또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6월에 QT를 얘기하고 계셔서. 네, 예. 근데 미국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잠깐 반등이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뭐 달러를 잠깐 이제 말씀드렸기 달러. 때문에 달러가 이제 약세가 좀 되면 사실은 뭐 자국의 통화가 또 강세를 띠면 사실은 이제 수출 기업에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표하는 이제 수출 기업이라고 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또는 뭐 구글 이러한 기업들인데 IT 업종을 분석해 본 결과에 뭐 미국 외 매출이 절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좀 되면서 같이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올라가면서 그런 빅테크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상승이 요번에 조금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수를 또 끌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뭐 잠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짝이 될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아예 이게 바닥이 되어서 네. 랠리가 이어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게 아마 큰 호재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미국장을 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오늘 내일로 가는 그 새벽에 또 장이 열릴 텐데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에는 오른 거 확인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러면 시장이 죽던데. 지금 정유 가격이 유가가 조금 많이 아. 올라가는 바람에 네. 자, 상해 이쪽 중국 쪽에서 봉쇄가 좀 풀리고 네. 유러피안 유니온 쪽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한 봉쇄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배로 선적되는 기름이 한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더 강하게 할 생각인가 봐요. 네. 기존에
가스관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 원유는 뭐 헝가리 쪽이나 체코슬로바키아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면제를 남겨놓고 오히려 이렇게 배로 선적되는 부분을 이제 조금 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금수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불안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수라든지 선물 지수라든지 지금 미국 쪽 선물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유가 지금 또 말씀하셨는데 네. 저 유가가 지금 오르는 게 중국이 봉쇄 풀면 또 기름값 더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워낙에 거의 하루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0만 배럴씩 쓰고 있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한 100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억 배럴씩 쓰는데 그 중에 1%가 이제 다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기름값이 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미국 장이 또 안 좋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또 불확실한 요소로 또 작용을 해서 이미 100불, 뭐 110불도 많이 올라온 기름값인데 여기에다가 진짜 지금 120불이 뚫리고 130불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압력이 있을 거고 물론 연준이 보는 거는 근원물가 지수라서 변동성 심한 음식값이라든지 원유 가격은 좀 안 보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예, 너무 일시적으로 조금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에서 왜 네. 중국 관세 완화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요걸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 조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완화 정책이 전체 이제 물가의 한 1.6% 정도, 예, 그 정도로 상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성질 자체가 공급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공급망 이슈, 특히 뭐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도 이제 지금 뭐 주문하면은 뭐 내년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인텔 CEO도 이런 얘기를 했죠. 2024년이 돼야 이제 그런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 좀 좋은 효과를 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완화가 또 러시아를 좀 잡을 수 있는 예, 중간에 또 껴들어서 예,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여러 이제 좀 이해관계가 좀 상충돼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미국 주식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 보잖아요. 네. 근데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어떻게 나오죠? 고용지표. 예. 고용지표가 지금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전 고용까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또 이런 고용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 앞으로 2월달에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잡는데 확실하게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S&P 500 지수 아까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동안 퍼가 한 20배 정도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한 16배 정도로 내려왔죠. 예, 지난주에 올라간 것 때문에 17 정도까지 17? 올라온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뭐 저 고점 얘기 막 했었잖아요. 너무 뭐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지난 5년 평균으로 보면은 한 18.6 정도 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으로 보면은 많이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16 정도면은. 근데 오늘 뭐 일단 지난주 3일 올라왔기 때문에 17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네. 또 지난 10년 평균으로 보면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적정 가치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퍼센트로 해서 지금 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할인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그건 개별 주식별로 좀 봐줘야 네.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 예. 예,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아까 테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 테슬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네. 테슬라의 지금 퍼가 50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16, 17을 기준으로 잡으면 굉장히 네. 비싸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 테슬라를 2025년으로 보면은 네. 이 퍼가 2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보다는 팩을 많이 보거든요. PEG라고 하는데 네. 퍼를 성장률로 나눈 걸 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테슬라가 뭐 1년에 60%씩 성장을 한다고 따지면은 지금 60으로 나눴을 때 예, 굉장히 낮게 예, 뭐 팩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퍼만 보지는 않고 예, 팩 성장률이라든지 뭐 비용을 얼마나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존 같은 거 많이 떨어졌던데 아마존 한번 짚어볼까요? 아마존 많이 담고 있어서.
예, 아마존이 좀 많이 떨어져서 확실하게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아마존이.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당연히 이커머스 쪽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번 실적이 조금 안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AWS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예, 당연히 광고 쪽도 조금 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존이 뭐 계속해서 성장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커머스 쪽도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나서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이 이커머스 쪽에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또 뭐도 주문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혜택을 못 보더라도 몇 년 있다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아직은 작은데 이게 조금씩 이제 확대되어 나가면서 유효 시장 자체가 넓어지면서 아마존도 몇 년 내로 더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이 주식 분할 20대 1로 지금 주식 분할을 하는데 그 주식 분할 기준일이었어요. 그때까지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19개 주식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불 넘게 되는 이 비싼 주식이 조금 싸지니까 그래서 그동안 아마존을 못 샀던 분들도 이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주가가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다.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생각도 좀 듭니다. FOMC 회의가 6월에 있는데 글쎄 이게 저 시장 좀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화끈하게 한번 네. 근데 또 겁난단 말이에요. 화끈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주 강세론자 대표적인 제레미 시겔 교수님, 와튼스쿨, 그 교수님께서 그냥 75bp 뭐 올려라. 그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 보면 차라리 강하게 가고 매를 좀 일찍 맞고 지금 이제 뭐 뒤에 좀 천천히 가는 그러한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좀 있는데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방향성은 이제 50bp씩 이제 2달에 걸쳐서 그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매파, 뭐 비둘기파 많은 이제 연준 의장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화끈하게 한번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시장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조금 시장의 정보를 조금 흘려주고 시장의 반응을 좀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서베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bp를 올려야지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도 하고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이 보는 거는 주식시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부터 해가지고 채권 시장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부동산 시장도 다 같이 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시장은 정말 이번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이 보고 있는 요소들이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상황을 정보를 조금 흘려서 이제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그다음에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맞춰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3월하고 5월 사이에 본인들이 아무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시장 자체 내에서 억측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번 FOMC 의사록을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충격적으로 서프라이즈를 줘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연준이 지금 한 750명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뭐 12명의 총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연준 체제 내가 한 750명이 되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미국 시장의 모든 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연준이 결코 이자율을 올려서 미국의 리세션, 경기 후퇴를 가져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너무 일찍 주면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고 리세션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회복하기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이 정치력도 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6월에 0.5% 올리고요. 7월에 0.5%포인트 올리는 것까지는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0.5, 0.5 두 번은 실은 그게 악재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외적인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현재 연준의 시간은 일단은 뭐 7월까지는 정리가 됐다라는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월에 큐티 보자. 그게 더 오히려. 알겠습니다. 너나 없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오죠. 6월에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경주마에서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선거 있어서 저희는 쉬고요. 모레 다시 오겠습니다. 경주마 모레 함께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